눈을 감아 보세요. 글래디에이터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콜로슴의 장엄한 아치, 구경거리를 갈망하는 군중의 함성, 황제의 금박상자, 운명을 좌우하는 손가락, 윤이 나는 갑옷의 반짝임, 부서지는 방패의 굉음, 그리고 자결하는 이탈리아의 태양 아래 피로 물든 경기장의 모래. 강렬하고 잊을 수 없는 이미지입니다. 영화와 책을 통해 우리 문화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세요. 이것은 역사의 시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엄하고 피비린내 나는 결말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제국의 대리석과 귀청이 터질 듯한 소음 속에서가 아니라 훨씬 더 소박하고 조용하며 음울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시간을 되돌려 봅시다. 한 세기가 아니라 거의 3세기 반 전으로, 때는 기원전 264년, 로마는 아직 세계의 지배자가 아니라 이탈리아 반도의 패권을 놓고 다투는 성장하는 공격적인 공화국일 뿐이었다. 로마의 거리는 아직 대리석으로 포장되지 않았다. 먼지가 자욱하고 좁으며 벽난로, 가죽, 그리고 가축의 영이 냄새가 진동한다. 우리는 바로 이곳 포rum boarium, 즉 가축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이곳에는 원형극장도 관람석도 없다. 오직 다져진 흙바닥만이 있을 뿐 관중을 위한 임시나무 플랫폼이 주변을 둘러싼다. 그 모임의 목적은 축하도 개선식도 아니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한 귀족 전직 집정관 데키무스 유니우스 브루투스 페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들 마르쿠스와 데키무스는 로마에서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아버지의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기리는 무누스를 열었습니다.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무누스, 라틴어로 의무, 재물을 뜻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신성한 의식이며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피의 희생입니다. 고대인들은 죽은 자의 그림자가 피에 목말라 있으며 무덤에서 피를 흘리면 내세의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이 잔혹한 생각은 로마인에게서 유래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이웃인 수수께끼 같은 에트루리아인에게서 빌려온 것으로 그들의 무덤 벽화에는 이와 유사한 장례 결투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습을 로마 중심부에 처음 전파한 것은 브루투스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황소시장에서 친척, 친구, 그리고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로 이루어진 작은 무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투사들이 끌려 나왔습니다. 유명한 챔피언도 영광을 좇는 자원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날을 위해 특별히 구입한 새 쌍의 노예들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모릅니다. 역사는 그들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보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희생의 피를 담는 그릇이었을 뿐입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금박 갑옷도 우아한 깃털 장식 투구도 없습니다. 가장 단순한 무기들, 즉 단검, 단순한 방패, 어쩌면 거친 가죽 갑옷 정도일지도 모릅니다. 규칙도 심판도 없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상대를 죽이는 것입니다. 싸움은 짧고 서툴고 절박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승부사들의 결투가 아니라 상대의 죽음만이 자신들에게 더 많은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아는 남자들의 격렬한 충돌이었습니다. 나무 방패에 칼이 부딪히는 소리는 메마르고 날카로웠다. 먼지 쌓인 장터에 새우며 드는 땀 냄새, 두려움, 그리고 신선한 피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다. 그곳에 모인 로마인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다. 충격적이고 황홀했다. 전장에서 죽음을 목격했지만 제물로 바쳐진 죽음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3번의 결투, 살아남은 3명의 승자, 끌려간 3명의 시체, 데키무스 유니우스 브루투스 페라의 영혼이 달래졌다. 아들들은 의무를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더러운 가축시장에 자신들이 심은 씨앗이 고대 세계에서 가장 장대하고 기괴한 현상 중 하나로 성장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곡식이 땅에 뿌려졌습니다. 부와 영향력을 과시할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던 로마 귀족들은 이에 주목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심하게, 그리고 점차 대담하게 다른 귀족 가문들도 이 관습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례 경기는 점점 더 규모가 커졌습니다. 노예 3쌍 대신 10쌍이 전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20쌍, 그리고 50쌍이 전시되었습니다. 무누스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적인 가족 의례에서 대중의 구경거리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점수를 얻고 군중의 충성심을 사고 관대함과 권력을 과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본래 단 한 명의 죽은 자를 위해 바쳐지려던 피는 이제 산자들의 이름으로 그들의 야망을 위해 흘려졌다. 무덤괴에서 치러진 고요하고 음울한 의식은 제국 전역의 햇살 가득한 투기장에서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포효하는 괴물로 변모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했다. 이렇게 첫 번째 피가 흘려졌습니다. 영광을 위해서도, 돈을 위해서도, 자유를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이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바치는 최후의 끔찍한 선물이었습니다. 이 겸손하고 잔혹한 효도의 행위와 함께 검투사의 진정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검투사 경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스포츠에 대한 생각을 잊어야 합니다. 공정한 경쟁에 대한 생각도 잊어야 합니다. 투기장은 경기장이 아닙니다. 투기장은 무대입니다. 로마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연극, 권력에 대한 연극이 펼쳐진 거대하고 피투성이의 정치 무대입니다. 로마 시인 유베날리스는 동족들을 씁쓸한 아이러니로 바라보며 불멸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파넴과 키르쿠스, 빵과 서커스. 그는 한때 세상을 지배했던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은 단 2가지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시시콜콜한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암묵적인 사회 계약이었습니다. 황제는 백성에게 음식과 오락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 백성은 황제에게 충성을 바쳤습니다. 빵을 나눠주는 일이 평범한 일이라면 서커스는 훨씬 더 미묘하고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황제는 단순히 경기 관람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기의 최고 조직자이자 편집자였습니다. 그는 때로는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하는 예산을 직접 승인했습니다. 제국의 가장 먼 곳에서 어떤 이국적인 동물들을 가져올지, 나일강에서 악어를, 누미디아에서 사자를, 파르티아에서 호랑이를 가져올지 정했습니다. 그는 엄지손가락을 튕기는 동작 하나로 전사들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황제의 상자에 담긴 그의 모든 몸짓, 얼굴의 모든 감정은 수만 명의 눈에 읽혔습니다. 지루해하는 황제는 나쁜 황제입니다. 관대하고 헌신적인 황제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황제입니다. 초대 황제이자 아마도 가장 위대한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누구보다도 이 점을 잘 이해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내전 끝에 그는 혼란스럽고 사적인 싸움을 잘 정비된 국가체제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는 경기를 규제하고 규칙을 제정하고 도시 생활의 일상적인 부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그가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혼돈은 끝났고 질서가 도래했으며 그 질서가 바로 나입니다. 네로의 광기 이후 플라비우스 왕조가 집권했을 때 그들은 폭군에 대한 기억을 지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로마 중심부의 네로의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 파놓은 거대한 인공 호수 자리에 플라비우스 원형 경기장을 세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콜로스미라고 부르는 이곳은 건축 선언문이었습니다. 폭군이 당신에게서 빼앗아간 것을 우리가 당신에게 돌려주겠다. 경기장의 아치들은 소리 없이 외쳤습니다. 서기 80년 티투스 황제 치하에서 콜로스미 개장하자 100일 축제가 열렸습니다. 연대기 작가들은 이 기간 동안 9,000마리가 넘는 야생 동물이 도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경기장은 심지어 실제 함선이 참가하는 대규모 해전인 나우마키아를 연출하기 위해 물에 잠겼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제만 해도 사자들이 사람들을 갈기갈기 찢어놓던 곳에서 함대 전체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광경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 짐승, 그리고 자연 그 자체에 대한 로마의 무한한 힘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트라야누스 황제는 다키아에서의 승리를 자축하며 상상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경기는 123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1만 1천 마리의 짐승과 1만 명의 검투사가 참가했습니다. 1만 명. 이는 한 도시 전체의 인구에 해당하는 숫자였으며 관중의 즐거움과 황제의 영광을 위해 경기장에 들어가 싸우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 숫자는 신화처럼 들리지만 역사적 사실입니다. 권력은 이렇게 스스로를 드러냈습니다. 시끄럽고 피비린내 나는, 그리고 잊을 수 없는 방식으로. 하지만 경기장은 일방통행이 아니었다. 군중은 침묵하지 않았다. 5만 명, 심지어 8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다. 이곳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평민들이 통치자에게 직접 말할 수 있었다. 귀청이 터질 듯한 군중의 함성은 황제의 인기를 가늠하는 가장 정확한 지표였다. 관중석의 함성은 자신이 아끼는 검투사의 사면, 세금 감면, 심지어 증오하는 관리의 처형까지 요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명한 통치자는 귀를 기울였다. 콜로셈의 당열된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은 위험했다. 그리하여 경기장은 법률 대신 삶과 죽음을 논하는 일종의 민중의 토론장이 되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때때로 무너졌습니다. 통치자와 집행자, 신성한 황제와 경멸받는 검투사의 경계가 모호해졌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쇠퇴의 정점에 선 것은 위대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아들 콤모두스였습니다. 허황된 망상에 사로잡힌 그는 자신을 새로운 헤라클레스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냈습니다. 바로 자신이 직접 경기장에 나선 것입니다. 편집자가 아니라 투사로서 말입니다. 세상을 정복한 조상을 둔 원로원 의원들은 금박 갑옷을 입은 황제가 미리 짜인 결투를 벌이는 모습을 공포와 혐오감 속에 지켜봐야 했습니다. 황제는 안전한 은신처에서 이국적인 동물들을 도살하고 복종 명령을 받은 검투사들과 결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협이 달성될 때마다 원로원은 박수를 보내고 찬가를 불러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체제의 종말이었습니다. 정치 연극은 권력이라는 개념 자체를 조롱하는 희극이 되었습니다. 그 광경은 스스로의 연출가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러니 콜로셈 폐허에서 상상 속 군중의 함성을 들을 때 기억하세요. 그것은 단순히 피에 굶주린 구경꾼들의 함성만이 아닙니다. 정치 그 자체의 목소리입니다. 날카롭고 원초적이며 잔혹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가 황제들에게 호소했던 함성입니다. 그리고 경기장의 모래는 검투사들의 피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의 권력의 정수까지도 빨아들였습니다. 검투사가 경기장에 들어서기 전, 그의 피가 모래와 섞이기 전 그를 위한 무대가 세워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대는 단순한 단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명 전체의 심장 부이자 그 위력, 잔혹함, 그리고 공학적 천재성의 상징이었습니다. 돌과 모래로 이루어진 제국이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된 초창기 몇 세기 동안 투기장은 임시 경기장이었습니다. 포럼이나 시장에 급하게 세워진 나무 받침대는 제 역할을 다했고 악몽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인간의 삶처럼 부서지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야망은 영혼을 요구했습니다. 돌을 요구했습니다. 최초의 시도는 아우구스투스 통치 기간 동안 로마의 최초의 석조 원형 경기장을 세운 스타틸리우스 타우루스 장군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작품은 서기 64년 대화제로 완전히 소실되었고 잿더미와 더욱 대담한 새로운 아이디어만 남았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당대 가장 웅장한 건축물인 플라비우스 원형 경기장에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콜로셈이라고 부릅니다. 콜로셈의 탄생은 순수한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전임자이자 폭군 네로의 악명 높은 황금의 집이 일부였던 인공 호수 부지에 콜로셈을 건설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독 속에서 사치를 즐겼고 다른 사람은 수만 명에게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그것은 백성에게 주어진 선물이었지만 누가 통치자인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선물이었습니다. 10년, 10만 세제곱미터의 트라버틴을 발굴하고 조립하는 데 단 10년이 걸렸습니다. 돌은 300톤의 철제 클램프로 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돌 자체가 아니라 로마 콘크리트였습니다. 로마 콘크리트 덕분에 가볍고 놀라울 정도로 튼튼한 아치와 볼트로 이루어진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4단, 80개의 입구, 각각 번호가 매겨져 있었습니다. 계단과 복도 시스템은 너무나 완벽해서 5만 명, 어떤 추산에 따르면 8만 명에 달하는 관객이 몇 분 만에 원형 극장을 가득 채웠다가 다시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래 경기장의 나무 바닥과 모래가 흩뿌려진 바닥 아래에는 또 다른 세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하묘지, 아일차이포금, 터널 철장, 그리고 리프팅 장치로 가득한 2층 미군기였습니다. 복잡한 엘리베이터와 윈치 시스템 덕분에 야생동물, 검투사, 그리고 무대 전체가 마치 마법처럼 갑자기 경기장으로 들어올려졌습니다. 전투 중에 갑자기 언덕이 땅에서 솟아오르거나 마치 모래에서 태어난 듯 누미디아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군중이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1000명의 숙련된 선원들이 도시대에 걸쳐 늘어선 관중들 위로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거대한 차양인 벨라리움이 펄럭였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었습니다. 죽음과 황홀경을 만들어내기 위해 완벽하게 조율된 기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만이 아니었습니다. 콜로세움은 제국의 투기장 함대에서 가장 크고 호화로운 함선이자 기함일 뿐이었습니다. 안개 자욱한 영국부터 햇볕에 그을린 시리아 사막까지 로마는 광활한 영토 전역에 걸쳐 그보다 작은 형제들을 건설했습니다. 현재 튀니지에 있는 엘젬의 원형 경기장은 콜로세움만큼이나 컸습니다. 님과 아르, 풀라, 베로나의 투기장들, 그 하나하나는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법, 우리의 도로, 우리의 수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들의 건설은 로마의 질서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군단병, 기술자, 노예 등 수천 명의 사람들이 황제의 뜻대로 풍경을 꾸미기 위해 애썼습니다. 원형 경기장은 지방 생활의 중심지가 되었고 지역 엘리트들이 시민들을 위해 경기를 벌이며 충성심과 부를 과시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로마화의 매우 효과적인 도구였습니다. 어제는 숲의 정령을 숭배하던 야만인이 오늘은 돌벤치에 앉아 레티아리우스와 세쿠토르의 결투를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로마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경기장의 건축 양식 자체가 사회 위계 질서의 교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엄격하게 규제되었습니다. 아래의 가장 좋은 자리에는 원로원 의원들과 베스타 여신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기사들이, 그 위에는 평민, 즉 평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갤러리, 뜨거운 태양 아래 여성, 노예,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회의 모든 구조는 돌에 새겨져 있었고 이 세상의 중심, 호화로운 관 안에는 황제나 그의 총독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 한번 튕기는 것만으로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경기장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스포츠 시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의 토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학적 독창성이 정치적 의지를 뒷받침하는 곳, 군중의 함성이 콘크리트와 대리석만큼이나 건축 자재가 되는 곳, 돌과 모래로 지어진 세상이 공포와 황홀경으로 굳건히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무대, 인간의 열정이 뿜어내는 귀청이 터질 듯한 용광로 속으로 우리의 주인공 글래디에이터가 곧 발을 내디딜 것입니다. 윤이 나는 청동의 번쩍임과 할리우드의 고귀한 영웅 신화는 잊어버리세요. 투구 아래를 들여다봅시다. 경기장의 뜨거운 모래 위에 서 있는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진짜 누구일까요? 답은 거의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한 남자를 상상해 보세요. 어제 그는 라인강의 탁한 물가에서 고향을 지키던 게르만족 전사였습니다. 오늘은 전쟁 포로, 캡티부스, 찹티부스입니다. 그의 세상 가족 신들 모두 로마 군단의 불길에 타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증오했던 제국의 심장부까지 수천 마일을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워졌고 그의 언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미래는 변경문에서 경기장까지 걸어가는 짧은 거리일 뿐입니다. 그는 이 운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육점 주인이 시장에서 소를 고르듯 운명이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검투사 학교 루두스에서 가장 빈번하고 비극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의 옆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전사가 아니다. 어쩌면 그는 주인을 화나게 한 평범한 노예 세르붓였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화나게 한 게 아니라 그저 강하고 체격이 좋았을지도 모른다. 그는 팔렸다. 별장이나 채석장이 아니라 투기장에 쓸 살아있는 물건을 파는 상인 라니스타에게. 그에게 이것은 그저 한 종류의 노예 신분을 다른 종류의 노예 신분, 더 피비린내 나는 이상하게도 더 명예로운 신분으로 바꾸는 거래일 뿐이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럴 의지가 조금도 없었다. 그는 손에서 손으로 옮겨지는 물건일 뿐이다. 하지만 세 번째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담나투 아드 루둠, 즉 경기에 출전하도록 선고받은 로마 시민입니다. 그는 중범죄를 저지른 로마 시민입니다. 살인, 방화, 반역. 법정은 그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즉시 야수에게 찢기거나 검투사가 되거나 싸움을 통해 그는 희박한 기회를 얻습니다. 하루 한 달을 더 살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만약 그가 3년 동안 살아남아 자신의 기량을 증명한다면 해방의 상징인 나무검, 루딧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10명 중 9명은 10번째 시합을 치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에게 경기장은 몇 달 동안의 고통과 공포로 점철된 사형 선고로부터의 유예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운명의 사람들 가운데 모든 고정관념을 깨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루두스의 자발적으로 온 남자. 아욱토라투스, 자유시민이 자기 손으로 계약서 아욱토라멘툼에 서명하고 라니스타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평범하고 영원합니다. 엄청난 빚, 잃어버린 재산, 평범한 세상에서는 도달할 수 없는 영광에 대한 갈망. 그는 동전의 반짝임을 보고 군중의 함성을 듣고 승리자의 발치에 꽃을 던지는 여인들을 꿈꿉니다. 그는 부와 명예라는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기회를 위해 자유와 생명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사든 노예든 범죄자든 모험가든 루두스로 들어가는 첫걸음은 누구에게나 똑같았다. 그것은 상징적인 죽음이었다. 그의 모든 것이 빼앗겼다. 그의 낡은 옷은 불에 탔고 어머니의 이름은 기억에서 지워졌다. 이제부터 그는 스파르타쿠스 혹은 켈라두스 혹은 플라마였다. 새로운 예명은 마치 낙인처럼 그의 과거를 불태워버렸다. 그는 더 이상 아들도 아버지도 남편도 아니었다. 그는 검투사였다. 그리고 이 죽음을 확정하기 위해 그는 맹세를 했습니다. 사차멘툼 글라디아토룸. 고대 로마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불태우고 사슬에 묶이고 채찍질 당하고 칼에 맞아 죽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유리, 빈치리, 벨베라리, 페로케, 네차리.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법적 행위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법의 눈에 더 이상 인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파밋, 즉 불명예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모든 시민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의 몸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은 그를 훈련시키고 불구로 만들고 임대하고 궁극적으로 그의 죽음을 대중에게 팔 수 있는 라니스타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름 없는 인간이 탄생했다. 인간은 하나의 기능, 치명적인 오락도구로 변했다. 그의 성격, 과거, 희망, 이 모든 것이 피비린내 나는 게임의 재단에 희생되었다. 그러나 여기에 로마의 가장 큰 역설이 있다. 법적으로 사망하고 이름과 권리를 박탈당한 이 인간이 제국의 가장 위대한 유명인이 될 수 있었다. 그의 모습은 석유 램프에 새겨졌다. 그의 공적은 폼페이 성벽의 낙서로 칭송되었는데 어떤 소년이 손톱으로 긁어대곤 했다. 트라키아인 켈라데스가 소녀들을 한숨 쉬게 한다.
아무도 아니었던 이 인간이 삶과 죽음 사이에 짧고 눈부신 순간 모든 것이 되었다. 그의 비극은 그의 승리였고 그의 이름 없음은 그의 영원한 이름이 되었다. 할리우드 영화의 혼란스러운 학살 장면은 잊어버리세요. 검투사 전투는 격렬한 난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잔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하지만 그래도 과학입니다. 검투사 학교, 루두스 안에서 냉혹할 정도로 완벽하게 연마된 살인의 기술. 이곳은 단순한 감옥이 아닙니다. 죽음의 아카데미입니다. 이곳에서는 노예, 범죄자, 전쟁 포로들이 치명적인 무기로 만들어졌습니다. 나무검으로 며칠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고 땅에 박힌 말뚝에 타격을 가하고 반사신경을 단련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도사를 위한 먹이가 아니라 엄격한 식단을 섭취했습니다. 검투사들은 호르데아리, 즉 보리인간으로 불렸습니다.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단은 근육 위에 지방층을 형성했습니다. 이는 약함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혈관과 신경을 표면적인 상처로부터 보호하는 추가적인 방어막 역할을 했고, 더 많은 타격을 견뎌내고 경기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페르가몬의 루두스에서 복무했던 유명한 갈렌과 같은 의사들은 해부학에 대한 심오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상처를 꿰매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 싸워야 하는 검투사들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검투사 한 명 한 명은 값비싼 투자였습니다. 준비 없이 투기장에 투입하는 것은 순전히 미친 짓이었을 것입니다. 이 무술의 핵심 원리는 전문화입니다. 검투사 전투는 비대칭, 즉 대립되는 것들의 충돌을 기반으로 합니다. 수십 가지 유형의 전사, 즉 아마추어는 각자 고유한 무기, 갑옷, 그리고 전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죽음의 무도회였습니다. 무르밀로를 상상해 보세요. 나무와 청동으로 된 벽과 같습니다. 그의 거대한 직사각형 방패, 스쿠툼은 어깨부터 무릎까지 몸을 가립니다. 머리에는 크고 넓은 챙의 투구를 쓰고 있는데 독특한 물고기 모양의 벼이 특징인데 여기서 그의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짧고 고든 검, 글라디우스가 들려있는데 이는 근접전에서 찌르기에 적합합니다. 무르밀로는 투기장의 모래사장으로 옮겨진 군단병에 느리지만 무적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의 상대는 빠르고 민첩한 트라키아인입니다. 그는 거대한 스쿠툼 대신 몸통을 거의 가리지 않는 작고 정사각형 방패 파르물라만을 사용합니다. 그의 주무기는 곡선 모양의 시카입니다. 이 짧은 검의 곡선은 무르밀로의 방패 가장자리를 따라 휘둘러 옆구리나 허벅지 뒷부분을 공격하기에 완벽합니다. 트라키아인은 높고 바이저가 달린 투구와 취약한 다리를 보호하는 높은 정강이 보호대를 착용합니다. 전형적인 대결이죠. 중무장 보병과 경기병, 난폭한 무력과 교활한 민첩성이 맞붙는 거죠. 하지만 이 두 선수조차 투기장에서 가장 기괴하고 매혹적인 결투, 레티아리우스 대 세쿠토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는 순수한 연극적 광경이자 대립하는 두 사람 사이의 투쟁을 구현한 것입니다. 그물을 든 남자, 레티아리우스는 거의 벌거벗은 채 투기장에 들어섭니다. 그의 유일한 방어수단은 왼팔에 차고 있는 경합 마니카과 어깨와 목을 보호하는 금속 방패 갈레루스 뿐입니다. 그의 무기는 어부의 도구와 같습니다. 무거운 납그물, 삼지창, 그리고 짧은 단검입니다. 그는 그 자체로 취약합니다. 그는 빠르고 가벼우며 원거리에서 치명적입니다. 그의 목표는 상대를 그물에 얽매어 균형을 무너뜨린 후 삼지창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의 적 세쿠토르, 즉 추적자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그는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무르밀로와 마찬가지로 거대한 방패와 글라디우스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투구는 독특합니다. 매끄럽고 유선형이며 작은 눈구멍 2개가 있습니다. 볕도 장식도 레티아리우스의 그물에 걸릴 만한 것도 없습니다. 이 투구는 끔찍한 광경을 선사했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으며 숨쉬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투구는 단 하나의 목적에는 완벽한 도구였습니다. 세쿠토르는 레티아리우스를 끊임없이 쫓아가야 했습니다.
그물을 던질 공간도 주지 않고 그의 육중한 몸집과 힘으로 그를 몰아붙이려 애썼습니다. 그것은 인내와 속도, 교활함과 힘의 싸움이었습니다. 인간의 육체로 구현된 어부와 물고기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돈 위의 심판, 순마루디스의 모습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하얀 튜닉을 입고 긴 지팡이를 든 그는 규칙 준수를 보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게임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특정 공격은 금지되었고 선수들이 숨을 돌릴 시간 동안 경기를 중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심판과 그의 조수들은 경기가 혼돈스러운 학살로 변질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예술과 기술을 요구했습니다. 타격은 단순히 강할 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이 선수가 검지를 들어 항복할 때 말했던 것처럼 아드 디지툼, 아 디기툼, 즉 손가락까지 깔끔하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잠시 그곳에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뜨거운 모래 위에 피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서 있습니다. 갑옷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릅니다. 숨이 꽉 조이는 헬멧에 걸리면서 세상은 수만 명의 관중이 내는 왜곡된 함성으로 가득 찬 좁은 틈으로 변합니다. 군중은 보이지 않지만 들립니다. 귀청이 터질 듯하고 얼굴 없는 포효가 당신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죽이는 것입니다. 콜로세움 경기장에서는 단순한 죽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장관이 필요했습니다. 죽음은 하나의 퍼포먼스여야 했습니다. 모든 계산된 타격, 모든 전술적 움직임, 모든 죽음의 울림이 위대하고 끔찍한 예술의 일부인 잔혹한 연극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살인의 예술. 로마의 새벽은 아직 7 언덕을 물들이지 않았지만 도시는 이미 마치 흩어진 벌집처럼 웅성거렸다. 오늘은 경기가 있는 날이다. 아직 서늘한 공기는 곧 먼지와 땀, 길거리 선술집에서 구워지는 고기 냄새, 그리고 멋진 광경이 펼쳐지는 날에만 느낄 수 있는 그 특별하고 금속성 향으로 가득 찰 것이다. 화려함 속에서 엄숙한 행렬이 거리를 행진한다. 릭토르가 앞장서고 그 뒤를 이어 트럼펫과 뿔피리를 울리는 악사들이 인술라의 벽을 흔들고 있다. 전차를 탄 편집자가 있다. 오늘 도시에 헌신한 자부심과 관대함의 가면을 쓴 그 남자,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걸어서 그들이 온다. 검투사들이다. 그들의 몸은 기름으로 범벅이고 피부 아래에서는 근육이 꿈틀거린다. 그들은 군중을 쳐다보지 않는다. 그들의 시선은 앞 여정의 끝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에 고정되어 있다. 아침은 피의 시간이지만 아직 인간의 피는 아니다. 기이한 짐승들이 가붉게 물든 노란 모래로 덮인 투기장에 풀려난다. 이들은 사냥 베나치오넷이다. 로마는 이곳 로마 땅에서 정복한 세상을 보고 싶어 한다. 누미디아 사자, 스코틀랜드 곰, 나일강 하마, 콧불소 등 이 짐승들을 살려내어 분노하게 만드는데 온갖 재물이 쓰인다. 창과 활로 무장한 사냥꾼 베스티아리가 이 짐승들과 맞선다. 이것은 동등한 자의 싸움이 아니다. 자연을 지배하는 인간의 힘, 온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창이 명중하면 군중은 환호하지만 짐승이 방역에 성공하면 더욱 큰 함성을 지른다. 로마가 이해하는 정의의 시간이 온다. 담나치오 아드 베스티아스, 담나티오 에이디 베스티앗. 사형수들 즉 강도, 반란군, 방화범들은 경기장으로 끌려간다. 그들은 무장하지 않은 상태다. 때로는 기둥에 묶이기도 하고 때로는 곰에게 갈기갈기 찢긴 오르푸스나 독수리에게 간을 쪼인 프로메테스처럼 신화 속 장면을 연기하도록 강요받기도 한다. 관중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처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도덕적 교훈이자 질서와 법의 적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피가 모래 위로 스며들고 하인들이 갈고리로 시신을 끌어내며 경기장은 다음 막을 준비한다. 정오였다. 해는 정점에 달했고 뜨거운 공기가 경기장 위로 아른거렸다. 관중석 위로 펼쳐진 거대한 캔버스 천막인 벨라리움은 희미한 그림자만 드리웠다.
부유한 시민들은 시원한 별장으로 들어가 점심을 먹었다. 경기장을 떠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관중석에 남았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루 중 가장 어두운 광경이 시작되었다. 자오선, 한낮의 싸움. 이를 목격한 철학자 세네카는 아침의 살육은 자비로운 행위였다고 썼다. 범죄자들은 경기장으로 끌려왔지만 이번에는 무기를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곧바로 다음 사람의 표적이 되었다. 투구도 방패도 없었다. 모든 타격은 명중했다. 그것은 순수하고 노골적인 살인이었으며 진정한 검투사 전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최소한의 예술성과 규율조차 없었다. 관중들은 오직 한마디만 외쳤다. 죽여라, 쳐라, 불태워라. 이제 전고의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문해라, 문해라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고 진정한 검투사들이 경기장에 입장합니다. 그들의 갑옷은 햇살을 반사하며 번쩍입니다. 그들은 운명의 범죄자가 아니라 프로 운동선수처럼 움직입니다. 여기 어부를 닮은 그물과 삼지창을 든 가벼운 무장의 레티아리우스가 있습니다. 그의 상대는 추적자 세쿠토르 세큐톨로 온몸이 갑옷으로 거의 완전히 덮여있고 눈 부분에 작은 틈이 있는 매끄러운 투구는 레티아리우스의 그물이 걸릴 틈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 작은 사각형 방패와 방어선을 공격하도록 설계된 곡선형 시차, 검을 든 트라키아인이 있습니다. 그의 상대는 물고기 모양의 문장이 있는 투구를 쓴 물미로입니다. 각각의 조합은 전술적인 도전입니다. 속도 대 힘, 민첩성 대 갑옷. 싸움이 시작됩니다. 혼란스러운 난투가 아닙니다. 이 경기는 흰색 튜닉의 색깔 줄무늬를 두른 순마루딧 심판들이 감독합니다. 그들은 규칙 위반을 단속하고 선수들을 격려합니다. 타격, 회피, 청동에 부딪히는 강철의 울림, 루두스에서 수년간의 훈련으로 갈고 닦은 동작들. 이것은 치명적인 춤으로 단 한 번의 실수가 목숨을 앗아가는 대가입니다. 이전에는 하나같이 함성을 지르던 관중들은 이제 얼어붙어 모든 페인트와 런지를 주시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잔혹함 그 이상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들은 기술, 용기, 그리고 승리에 대한 의지를 소중히 여깁니다. 전사 한 명이 쓰러진다. 발밑에 모래가 검게 변한다. 그는 죽은 게 아니라 부상을 입고 기진맥진한 상태다. 그는 무기를 떨어뜨리고 왼손 검지를 치켜든다. 자비를 구하고 사명을 간청하는 것이다. 이제 모든 시선이 편집자석에 고정된다. 군중은 열광한다. 어떤 이들은 패배자의 용맹함에 감탄하며 밑에, 즉 놓아줘라고 외친다. 어떤 이들은 이우굴라, 즉 끝장내버려라고 외친다. 그들은 손수건을 흔들며 그들의 몸짓으로 운명을 결정한다. 군중의 분위기를 감지한 편집자는 판결을 내린다. 영화에서처럼 그는 엄지손가락을 내리지 않는다. 생명을 허락하면 주먹을 꽉 쥐고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집어넣는다. 죽음을 선고하면 마치 맨손처럼 엄지손가락을 밖으로 뻗는다. 오늘 군중은 피에 목말라 있다. 세쿠토르는 쓰러진 레티아리우스에게 다가가 가슴에 발을 얹고 그의 목에 칼을 꽂는다. 태양이 지평선에 닿아 하늘을 신선하고 마른 피에 빛깔로 물들인다. 경기는 끝났다. 관중들은 그날의 하이라이트를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하며 천천히 흩어진다. 그리고 관중들이 경기장에 들어온다. 신들의 사자 머큐리로 분장한 이들은 전사자들의 시신을 붉게 달군 막대로 찔러 죽었는지 확인한다. 저승으로 가는 나룻배 사공, 카론의 가면을 쓴 이들은 시신을 실어 나른다. 피로 물든 모래는 갈퀴로 쓸어내고 새롭고 깨끗한 모래로 채운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같은 무자비한 태양 아래 새로운 경기들이 펼쳐질 것이다. 거친 숨소리가 경기장의 뜨거운 모래 위에 드리운 정적을 깨뜨린다. 승자는 쓰러진 자들 위에 선다. 그의 검은 치려고 들지 않는다. 그는 기다린다. 한 손에 기대어 쓰러진 자는 투구를 벗어 던진다. 땀과 피로 흠뻑 젖은 그의 얼굴은 상대가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수천 명의 괴수, 즉 군중에게로 향한다.
그는 말로 자비를 구하지 않는다. 그는 이 제국의 모든 사람, 즉 관중석의 원로원 의원부터 방청석의 노예까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말 없는 몸짓을 한다. 그는 검지를 쭉 뻗은 왼손을 든다. 생명을 구하는 청원이다. 미시오, 즉 면죄를 구하는 청원이다. 그리고 침묵이 폭발한다. 수만 명의 목구멍에서 터져나온 함성이 터져나왔다.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논쟁이었다. 투표였다. 경기장 한쪽에서 요란하고 절규하는 함성이 울려 퍼졌다. 유굴라 유굴라, 베어버려 끝장내. 원형 경기장 반대편에서도 밑에 밑에 놓아줘, 살아야 해 라는 외침이 울려 퍼졌다. 이 함성은 대리석 벤치를 뒤흔들고 콜로슴 벽에 부딪혔다. 이것이 관중의 판결이었다. 엄지손가락을 단호하게 아래로 향하게 한 할리우드식 제스처는 잊어버리세요. 19세기 회화와 20세기 영화에 재현된 이 이미지는 아마도 신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마 문헌에는 폴리스 verso, 즉 돌린 손가락이라는 제스처가 언급됩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돌렸을까요? 바로 여기서 진정한 역사 드라마, 해석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엄지손가락을 위로 치켜든 것이 뽑힌 칼을 상징하고 죽음을 의미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치 칼집에 꽂힌 칼처럼 주먹에 숨겨진 손가락은 생명을 부여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목을 찌르는 듯한 제스처, 즉 손가락을 옆으로 또는 아래로 뻗은 그 제스처가 치명적이었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리고 자비의 표시는 그저 꽉 쥔 주먹이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경기장에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수천 개의 손을 바라보고 관중들이 손가락을 돌리는 방식이 다음 숨을 쉴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발언은 대중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검투사와 관객 모두의 시선은 결국 한 지점에 집중됩니다. 바로 편집자가 앉아있는 박스, 경기 주최자, 그리고 모든 비용을 부담한 사람입니다. 관중은 피를 갈구하지만 편집자는 패배한 선수 그 이상을 봅니다. 그는 자산, 즉 귀중한 투자를 봅니다. 검투사는 소모품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유지비, 치료비, 장비비까지 모두 막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패로 경험 많고 관중의 사랑을 받는 선수를 잃는 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편집자는 보이지 않는 저울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한쪽에는 그의 명성이 있습니다. 군중의 맹렬한 죽음을 바라는 열망을 무시한다면 그는 야유를 받고 구두쇠라는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의 정치적 야망은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상식과 경제가 있습니다. 이 패배한 검투사는 어제 그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내일 상처를 치료하고 경기장으로 돌아와 그 보상을 거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용감하게 싸우고 진정한 쇼를 펼친다면 자비는 그의 용맹에 대한 보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루두스의 다른 모든 검투사들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잘 싸우십시오. 패배하더라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투기장에서의 죽음은 모든 싸움에서 기정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비문과 비문에서 수집된 통계에 따르면 숙련된 검투사들은 패배 후에도 생존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미시오, 즉 면죄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대중은 죽음 그 자체보다 죽음의 문턱에서 발휘되는 용기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도살자가 아닌 영웅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편집자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패배자가 어떻게 싸웠는지 보고 군중의 함성을 들으며 원형 경기장의 어느 쪽이 가장 큰 함성을 지르는지 가늠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미래 수입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신호를 보냅니다. 아마도 경기장에 손수건을 던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이해하기 힘든 경찰의 등 제스처일지도 모릅니다. 군중이 다시 한번 폭발했다. 승자가 검을 내리고 쓰러진 검투사를 일으켜 세우는 순간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아니면 검투사의 몸에 쇠가 박히는 순간 피에 굶주린 듯한 만족감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귀청이 터질 듯한 함성과 함께
패배한 검투사는 움찔하거나 비명을 지르지 않고 목을 내밀어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것이 바로 게임의 규칙이었다. 군중의 편결은 사형 선고가 아니라 강력한 권고였습니다. 현명한 정치인과 사업가라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대중의 의견 표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수의 목숨, 국민의 의지, 그리고 주최 측의 재정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 로마의 피비린내 나는 경기에 진실되고 꾸밈 없는 드라마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경기장 모래에는 이름이 없다. 피와 땀, 눈물을 빨아들인 후 곧 잊힌다. 원형 경기장 문을 통과했던 수만 명의 투사들에게 남은 유일한 비명은 군중의 시끄러운 한숨과 영원의 무관심뿐이었다. 그들은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익명의 바다에서, 역사는 영국에서 이집트까지 이름을 떨친 몇몇 인물을 뽑아냈다. 그들은 선술집 벽에 새겨졌고 그들의 모습은 등잔과 값비싼 식기에 장식되었다. 그들은 최초의 슈퍼스타, 모래의 신이었다. 화산재 아래 묻힌 폼페이 성벽에는 익명의 숭배자가 외친 간절한 외침이 새겨져 있습니다. 트라키아인 켈라드가 소녀들을 신음하게 한다. 이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닙니다. 종교 집단의 증거입니다. 이 전사 노예 범죄자들은 법적으로 사회의 최하층에 속했습니다. 그들은 인파메, 즉 불명예스러운 존재, 시민권을 박탈당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장에서는 사회적 위계가 무너졌습니다. 이곳에서는 노예가 수만 명의 관중 앞에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하루 이상 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시칠리아에서 발견된 플라마라는 시리아인을 상상해 보세요. 그의 묘비는 마치 승패를 기록하는 회계사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냉정하고 정확하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는 34번 싸웠습니다. 21번은 승리했습니다. 그중 9번은 무승부였고 4번만 패배했지만 그때마다 관중과 경기 편집자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는 3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의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아닙니다. 플라마는 선수 생활 동안 4번이나 루디스, 해방의 상징인 나무검을 획득했습니다. 제국의 모든 노예가 꿈꾸던 자유를 4번이나 제의받았지만 그는 4번이나 거절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남자를 4번이나 자유를 포기하고 변경으로 돌아가 어떤 싸움이든 마지막이 될 수 있는 투기장에 계속해서 서게 하는 걸까요? 돈 때문일까요? 물론입니다. 최고의 검투사들은 상원 의원의 연봉을 뛰어넘는 재산을 벌기도 했습니다. 명성 때문일까요? 물론입니다. 군중은 그의 이름을 연호했고 여자들은 그를 우상화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드레날린, 삶과 죽음, 자신과 타인의 삶을 지배하는 힘. 플라마는 그저 목숨을 걸고 싸우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피에 젖은 모래 위에서 자신의 진정한 사명을 찾은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자유로운 빈민이 아니라 투기장의 신이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네로 황제의 총애를 받았던 스피쿨루스를 생각해 보세요. 그의 뛰어난 실력에 광기 어린 황제는 평범한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불을 그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스피쿨루스는 황제의 분노에 희생된 사람들의 궁전과 영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귀족들의 꿈을 뛰어넘는 호사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운명의 아이러니는 서기 68년에 정점에 달했습니다. 네로가 실각하고 공황 상태에 빠져 생을 마감할 방법을 찾던 중 스피쿨루스를 찾았습니다. 그는 투기장에서 그토록 심오한 미적 쾌락을 안겨준 그 손길로 자신의 목숨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검투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투기장의 신은 그의 가장 열렬한 숭배자였던 스피쿨루스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결투는 서기 80년 콜로세움으로 알려진 웅장한 플라비우스 원형 경기장 개장식에서 벌어졌습니다. 티투스 황제는 전례 없는 규모의 100일 경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어느 날 두 검투사 프리스쿠스와 베루스가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초보자가 아니었습니다.
둘 다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각자의 유파를 대표하는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몇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누구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강인하고 능숙하게 싸워서 광대한 콜로세움은 숨을 죽이고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방패를 버렸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지칠 때까지 싸웠고 결국 지친 두 사람은 동시에 칼을 내리고 서로의 용맹을 인정했습니다. 군중은 함성을 지르며 두 사람 모두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티투스 황제는 모든 규칙을 어기고 전대미문의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단순히 목숨을 내준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를 승자로 선언했습니다.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시인 마르티알은 이렇게 썼습니다. 프리스쿠스와 베루스가 승부를 가르자 티투스는 칼과 종려나무 가지를 보냈다. 단 하루 로마 전체가 지켜보는 가운데 두 노예가 황제의 손에서 자유와 영원한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모래의 신들이었다. 진흙 속에서 태어났지만 군중의 함성으로 세상의 정점에 오른 존재들이었다. 그들의 영광은 눈부셨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그들의 부는 피로 씻겨 나갔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역설이었다. 법에 의해 경멸받았지만 백성들에게는 숭배받았다. 망각 속에서 건져 올린 그들의 이야기는 생명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세상에서 인간 존재의 가장 밑바닥에서조차 의지와 기술, 그리고 영광에 대한 갈망이 필멸자를 전설로 만들 수 있음을 증명한다. 마치 아나운서가 마이크 앞에서 말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깊고 침착하게 숨을 쉬는 것. 경기장은 인간의 피 그 이상의 것을 흡수했습니다. 때때로 모래는 색다르고 어두운 빛깔을 띠며 공포와 분노의 거칠고 사향 같은 냄새를 풍겼습니다. 사냥의 날, 베나티오의 날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검투사 결투 못지않게 때로는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인간과 짐승의 충돌에서 그들은 단순한 살육을 넘어 문명의 정수, 혼돈을 정복하는 질서를 목격했습니다. 로마는 열광하는 군중 앞에서 야생을 길들였습니다. 누미디아에서 온 사자, 갈기에서 사바나의 먼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마치 신화 속 인도처럼 아득히 먼 곳에서 온 줄무늬 호랑이, 칼레도니아 산맥에서 온 곰, 팬더, 표범, 독일 숲에서 온 거대한 들소. 경기장에 풀려난 각각의 이국적인 동물들은 살아있는 트로피였고 알려진 세계의 가장 먼 곳까지 군대를 파견했던 제국의 무한한 힘을 상징했습니다. 그것은 포효와 고통으로 구현된 힘의 과시였고 모래 위에서 펼쳐지는 죽음의 오페라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권력이 항상 갑옷을 입고 칼을 휘두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보라색 토가와 반투명 비단 뒤에 숨어 있기도 했습니다. 황제의 관중석, 풀비나르를 보세요. 황제 옆에는 앞으로 수세기 동안 그들의 이름이 속삭여질 여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기장은 콜로세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경기장은 로마 전체였습니다. 클라우디우스의 세 번째 아내 발레리아 메살리나, 젊고 눈부셨으며 20살도 차에 되지 않은 나이에도 원로원, 의원 대부분이 꿈꿀 수 있는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다. 그녀는 관중석에 앉아 마치 여신의 화신처럼 군중의 숭배를 받았다. 그리고 궁궐의 대리석 궁룡 아래에서는 훨씬 더 위험한 그녀만의 사냥이 펼쳐졌다. 그녀의 희생자는 원로원 의원들이었고 그녀의 먹잇감은 그들의 영지였으며 그녀의 전리품은 그녀의 앞길을 가로막는 자들의 목이었다. 이 드라마는 서기 48년의 절정에 달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오스티아에 있는 동안 메살리나는 연인인 원로원 의원 가이우스 실리우스와 로마에서 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단순한 반역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전이었다. 자신의 무적함을 확신하는 살쾡이처럼 무모하게 자행된 쿠데타 시도였다. 하지만 그녀는 계산을 잘못했다. 궁궐 안의 음모는 투기장의 어떤 짐승보다도 더 끔찍했다. 그녀의 사냥은 혼란스럽고 굴욕감을 느낀 남편이 그녀에게 내린 처형 명령으로 끝났습니다. 또 다른 포식자가 그녀의 자리를 대신했다. 더욱 계산적이고 인내심 많고 치명적이었다. 클라우디우스의 조카딸이자 그의 네 번째 아내가 된 소셔 아그리피나였다.
그녀는 메살리나처럼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녀의 무기는 열정이라는 단검이 아니라 정치라는 차가운 독이었다. 그녀는 먹잇감을 노골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다. 마치 뱀처럼 먹이를 휘감아 천천히 또아리를 틀었다. 그녀는 첫 번째 아내에게서 얻은 아들, 젊은 네로가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한 걸음씩 길을 닦았다. 클라우디우스에게 네로의 양자가 되도록 한 그녀는 황제의 친아들 브리타니쿠스를 어둠 속으로 밀어냈다. 모든 것이 준비되고 네로가 후계자가 되었을 때 늙은 황제는 버섯 한 접시를 먹고 갑자기 숨을 거두었다. 우연일까? 로마에서는 아무도 우연을 믿지 않았다. 아그리피나가 승리했다. 그녀는 자신의 짐승을 왕좌에 앉히고 그를 제압할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투기장의 가장 중요한 규칙을 잊었다. 우리의 갇힌 포식자라도 언젠가는 주인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네로는 정확히 그런 일을 했습니다. 몇 년 후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메살리나와 아그리피나, 이 여인들은 수천 마리의 동물들이 모래 위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삶도 똑같은 영원한 사냥이며 위험 부담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황궁 또한 가장 강한 자가 아니라 가장 교활하고 무자비한 자만이 살아남는 정글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한편 경기장 안의 학살은 전례 없는 규모에 달했습니다. 티투스 황제 지하에서 우리가 콜로스이라고 부르는 플라비우스 원형 경기장 개장을 축하하는 경기에서 일부 자료에 따르면 약 9천 마리의 동물이 100일 동안 도살되었다고 합니다. 트라야누스 황제는 다키아인에 대한 승리를 자축하며 123일 동안 경기를 벌였습니다. 1만 1천 마리의 야생동물이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코끼리들이 서로 싸우고 코뿔소가 곰을 꿰뚫고 특별히 물을 채운 경기장에 악어가 풀려났습니다. 심지어 기이하고 무해한 동물인 기린조차 군중을 즐겁게 하기 위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군중은 아마도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런 경이로운 광경을 보았을 것입니다. 콜로슴 지하 감옥에서 울려 퍼지는 사자의 포효와 팔라티누 언덕 복도에서 들려오는 음모자들의 조용한 속삭임은 같은 시대의 소리였다. 절대 권력의 시대, 인간의 목숨은 해외에서 수입된 이국적인 짐승의 목숨과 다름없던 시대. 그리고 가장 위험한 포식자들이 항상 송곳니와 발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제국의 상징인 자줏빛 옷을 입기도 했다. 제국은 변하고 있었다. 무너지는 성벽의 굉음이 아니라 지하 묘지에서 들려오는 고요한 기도의 속삭임으로 변하고 있었다. 새로운 힘이 경기장을 바라보았다. 마르스와 네메시스의 신전이었다. 흘린 피가 구경거리가 아닌 희생으로 이어진 힘이었다. 그리고 이 희생은 오직 하나뿐일 것이다. 군중이 검투사들의 고통에 열광하는 동안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용맹이 아닌 악마의 유혹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콜로슴은 공학의 경이로움이 아니라 우상의 신전, 잔혹함의 제단이었습니다. 글라디우스처럼 날카로운 글을 썼던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는 기독교인은 이교신들이 기도하는 곳에 관객이 될 수 없다고 썼습니다. 자신은 결코 저지르지 않을 일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신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재미삼아 서로의 몸을 훼손하는 싸움꾼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경기장은 역병의 소굴이자 인간의 영혼이 광기와 죄악에 감염되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항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로마 오락의 본질과 완전히 단절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옛 세상은 싸움도 없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 된 전통은 아무리 뜨거운 논문 한 편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검투사 경기는 로마인의 삶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그것은 정치, 사업, 사회적 진보, 그리고 민중의 궁극적인 아편이었습니다. 황제들은 오고 갔지만 투기장 위를 가득 채운 군중의 함성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13년이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박해받고 멸시받던 십자가가 인정받았습니다.
이것이 경기의 끝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선고가 연기된 것이었습니다. 이미 25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직접 범죄자들의 피 흘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범죄자들을 광산으로 보내 죽음이 아닌 노동으로 죄를 속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훌륭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멀리 동쪽 도시 베리투스에서 발표된 이 법은 제국의 심장부, 심지어 로마에도 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곳 영원한 도시에서 귀족들은 여전히 관대하게 경쟁하며 평민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 호화로운 경기들을 벌였습니다. 모래는 계속해서 피를 빨아들였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제국은 공식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에서는 여전히 칼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시대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역설이었습니다. 기독교 황제들은 교회를 건설하면서도 자신들의 신앙이 대죄로 규정한 구경거리를 여전히 허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빼앗는 것은 정치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세금 인상은 용서할 수 있지만 구경거리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는 폭도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경제 또한 스스로 조정되었습니다. 제국은 더욱 가난해졌습니다. 국경전쟁은 더 이상 끝없는 포로수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검투사 유지 및 훈련 비용은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경기는 점점 더 작아지고 빈도도 줄어들었으며 예전의 제국적 규모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죽어가는 짐승이라도 여전히 치명타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설에 따르면 이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다소 과장되었을지 몰라도 그 못지않게 풍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전설은 우리를 4제곱 4년경 로마로 데려갑니다. 투기장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중은 함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간소한 수도복 차림의 한 남자가 관중들 사이를 뚫고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텔레마쿠스입니다. 동방에서 온 그는 기독교 수도 로마에서 목격한 잔혹함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함성을 무시한 채 그는 경기장으로 내려갔다. 두 검투사 사이에 서서 서로 공격할 태세를 취했다. 그는 손을 들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멈추라고 간청했다. 군중은 잠시 침묵했다. 침묵. 그리고 당황함은 분노로 바뀌었다. 원로원이 돈을 주고 만든 광경을 망칠 자격이 있는 자는 누구인가? 수도사에게 돌멩이가 날아들었다. 처음에는 하나, 그 다음에는 수십, 수백 개가 날아들었다. 검투사들은 멍하니 무기를 내려놓았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하려던 자가 모래 위로 쓰러져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군중의 분노는 순식간에 수치심과 공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흘린 의로운 사람의 피는 그 앞에 선 수백 명의 전사들의 피보다 강했습니다. 텔레마쿠스의 순교 소식은 호노리우스 황제에게 전해졌습니다. 충격을 받은 황제는 아마도 이를 하늘에서 내린 징조로 여겼거나 아니면 그저 기회를 포착한 듯 칙령을 내렸습니다. 서로마 제국에서 검투사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칙령이었습니다. 칼은 부러졌고 십자가는 승리했습니다. 물론 역사는 어떤 전설보다 복잡합니다. 경기장이 텅 빈 것은 한 수도사의 희생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경제 위기, 야만인들의 침략, 그리고 문명 전체의 의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닥쳐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에는 때때로 상징이 필요합니다. 두 검 사이에 서 있는 연약한 텔레마코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오락거리였던 시대의 종말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어떤 검투사도 콜로세움의 모래 위에 다시 발을 디디지 못했습니다. 거의 7세기 동안 이어진 위대하고 피비린내 나는 경기는 끝났습니다. 영원히. 제국은 변하고 있었다. 그녀가 지금 기도하는 신은 경기장 모래 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새로운 신은 자비, 용서, 모든 인간 영혼의 가치를 이야기했는데 이는 노예와 범죄자들의 생명에 대한 경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검투사 경기의 본질에 독이 되는 사상이었다. 한때 땀과 피, 연회에서 나오는 구운 고기 냄새로 가득했던 로마의 공기는 점점 향 냄새로 가득 찼다.
새롭고 엄숙한 바실리카에서 들려오는 성가대는 낡고 쇠락해가는 콜로슴의 군중의 함성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다. 경기에 대한 첫 번째 타격은 콘스탄티누스 대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세 25년 베리투스에서 그는 피투성이 구경거리를 비난하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투기장에서의 전투를 위해 범죄자들을 징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신 광산에서 노역을 시켰습니다. 이는 완전한 금지는 아니었지만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거대한 죽음의 기계가 곧 멈춰 설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통은 머리가 여러 딸린 짐승과 같습니다. 속주에서는 칙령이 무시되었습니다. 로마에서도 오래된 관습에 집착하는 귀족들은 허점을 찾아냈습니다. 경기는 규모는 줄었지만 계속되었습니다. 모래 위로 피가 여전히 흘러내렸지만 이제는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아니라 자원병과 전쟁 포로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짐승은 부상을 입었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수십 년 후 검투사 경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다시금 힘을 얻어 울려 퍼졌습니다. 터도시우스 황제가 직접 그의 말을 경청했던 강력한 주교이자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는 경기장을 잔혹함의 학교라고 불렀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 중 한 명인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저서 고백록에서 검투사를 혐오했던 친구 알리피우스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갔다고 묘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감았지만 검투사가 쓰러지는 순간 군중의 함성에 눈을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피를 본 그는 광란을 마시고 살육에 도취된 광란의 군중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사상가들은 경기의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경기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타락시켰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짐승으로 만들어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짐승을 죽이려면 논문이 아니라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44년 1월 칼렌드 첫날, 로마, 콜로슴. 법무관이 주최하는 최신 경기들을 보기 위해 군중이 모여 있었다. 관중들은 익숙한 광경, 즉 날카로워진 움직임, 번뜩이는 강철의 불꽃, 죽음의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열광했다. 그런데 두 검투사가 경기장 중앙에서 만나 죽음의 춤을 추려던 순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한 남자가 관중석 통로에서 내려와 군중을 밀치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간소한 수도복 차림이었다. 그의 이름은 텔레마쿠스였고 그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동방에서 로마로 왔다. 그는 무장한 두 전사 사이에 섰다. 손을 들어 멈추라고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고요하고 또렷했으며 놀라울 정도로 조용한 경기장에 울려 퍼졌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광기를 멈춰라. 그가 외쳤다. 검투사들은 당황하여 얼어붙었다. 하지만 기대감이 무례하게 방해받은 군중은 오래도록 침묵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고 곧 분노에 찬 함성으로 커졌다. 감히 그들의 신성한 오락을 방해한 이 낯선 사람은 누구였을까? 경기를 담당하는 법무관은 게으르고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그 광신자를 쫓아내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군중은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광경에 대한 정당한 분노로 던져진 돌멩이들이 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광경을 기대했던 군중의 분노는 죽음 대신 구원을 감히 제안한 자에게 쏟아졌습니다. 수도사 텔레마쿠스는 설교로 깨끗이 하려고 했던 바로 그 모래 위에 쓰러졌고 그의 피는 콜로슴 검투사들의 마지막 피가 되었습니다. 성자의 순교 소식이 라벤나의 황궁에 전해졌습니다. 독실함으로 유명한 호노리우스 황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무장 수도사가 타인을 죽이려는 폭도들의 손에 목숨을 잃은 것은 최후의 결정타였습니다. 그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단호하고 최종적인 칙령이었습니다. 모든 검투사 학교는 폐쇄되었습니다. 서로마 제국 전역에서 인간 결투 무네라 글라디아토리아가 영원히 금지되었습니다. 콜로슴은 하룻밤 사이에 조용해지지 않았습니다. 호노리우스의 칙령은 동물 사냥이나 베나티오네스, 베나쇼네트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100년이 넘게 베스티아리우스들이 표범, 곰,
사자와 싸우기 위해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기록상 마지막 그런 경기는 523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과거의 영광은 사라지고 메아리만 남았습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이라는 위대한 드라마는 이 벽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콜로세움 자체도 침묵에 잠겼습니다. 지진으로 남쪽 성벽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로마에 물을 공급하던 거대한 수로는 야만인들에 의해 절단되었고 원형 경기장의 거대한 수조는 더 이상 해전 무대로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한때 5만 명이 앉아있던 빈 계단 위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로마 귀족 가문들은 아치를 요새로 개조했습니다. 장인들은 지하 납골당 안에 작업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세기가 흐르면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원형 경기장은 차해석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경기장의 대리석 트라버틴 벽돌은 새로운 궁전과 교회를 짓기 위해 운반되었습니다. 경기장에서 죽은 신을 기리는 바로 그 신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죽음을 찬양하기 위해 건설된 콜로세움은 새로운 로마를 탄생시키기 위해 해체되었습니다. 경기장 위로 들이온 마지막 일몰은 길고 핏빛 같았으며 거의 2세기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것은 건물 위로 내려앉은 것이 아니라 한 시대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었습니다. 콜로세움의 마지막 날을 상상해 보세요. 아치가 무너지거나 새 궁전을 짓기 위해 마지막 돌이 제거된 그날이 아니라 5만 명에 달하는 관중의 함성이 마지막으로 잦아들고 햇볕에 그을린 벽에 메아리치며 경기장의 정적이 감도는 그날 말입니다. 다른 종류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치명적인 일격을 맞은 후의 고요함이 아니라 한 시대가 끝난 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제국의 가장 시끄러운 소리가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검투사 경기의 쇠퇴는 단 하나의 칙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마 문명의 심장부에서 일어난 느리고도 지각 변동입니다. 경기장에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로마의 조용한 골목길과 지하 묘지 그리고 비밀 모임에는 새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비 유일신 그리고 인간 생명의 신성함을 외치는 목소리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처음에는 박해받고 쫓기는 속삭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속삭임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여 기독교도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종소리였습니다. 325년 초 그는 이 경기를 피비린내 나는 광경이라며 평화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금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7세기 동안 로마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전통은 단 한 번의 펜질로 근절될 수 없었습니다. 이 경기는 특히 고대 이교도의 뿌리가 더 깊었던 서방 지역에서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타격은 터도시우스 1세 황제에게서 왔습니다. 380년 그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이교 사원은 폐쇄되었고 제사는 금지되었습니다. 검투사 전투, 즉 문해라는 원래 장례 의식이자 죽은 귀족들을 기리는 피비린내 나는 제사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종교적 기반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그들은 순수하고 가식 없는 오락거리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위에서도 그들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 4세기 4년 로마에서 펼쳐졌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군중은 제자리에 있습니다. 두 선수의 발밑에는 뜨거운 모래가 날카롭게 빛나는 강철의 광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은 자들을 위한 문을 통해 한 남자가 경기장으로 들어옵니다. 검투사가 아닙니다. 그는 거친 수도복을 입고 있습니다. 텔레마쿠스라는 이름의 아시아계 은둔자였습니다. 그는 무장한 두 남자 사이에 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멈춰 서라고 이 형제 살인의 광기를 끝내라고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군중이 어리둥절해 얼어붙었다. 감히 그들의 구경거리를 방해한 이 미친놈은 누구였을까? 어리둥절함은 분노로 바뀌었다.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었을까? 수도색의 저주가 쏟아졌고 돌멩이가 떨어졌다. 대리석 의자를 받치고 있던 바로 그 돌멩이들이 경기장에서 피에 굶주린 군중은 스스로 사형 집행인이 되었다. 텔레마코스는 모래 위에 쓰러졌고 자신이 구하려던 사람들에게 맞아 죽었다.
역사가 터도레트가 전하는 전설에 따르면 이 순교 소식은 호노리우스 황제에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수도사의 자기 희생과 군중의 잔혹함에 충격을 받은 황제는 이번에는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검투사는 영원히 금지되었습니다. 경기장의 마지막 피 한 방울은 전사의 것이 아니라 성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거대한 경기장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석조 건물 콜로세움은 긴 폐허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야만인들에게 약탈당하고 중세 귀족들에 의해 요새로 변모했으며 웅장한 성벽은 성당과 궁전을 짓는 데 필요한 돌로 해체되었습니다. 군중의 함성을 기억했던 트라버티는 성 베드로 대성당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간 자리에는 풀이 자라고 그 다음에는 나무가 자랐습니다. 경기장은 영원한 도시의 얼굴에 무성한 흉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749년이 되어서야 교황 베네딕토 14세가 기독교 순교자들을 기리기 위해 콜로세움을 봉헌하며 파괴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의 끝자락 여기 서 있습니다. 검투사는 역사의 무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상징했던 것은 사라진 것일까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균형을 맞추던 구경거리에 대한 갈증은 사라진 것일까요? 로마인들은 빵과 서커스를 요구했습니다. 빵은 육신의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구경거리는 영혼의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강렬한 감정, 드라마,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갈증 말입니다. 검투사는 노예였지만 우상이 되었다. 그는 파멸할 운명이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선택의 자유를 얻었다.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자유였다. 그는 상품이었지만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연호했다. 이 역설이 그를 그토록 매혹적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원형 경기장의 폐허를 바라보면 돌멩이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메아리는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스포츠에 대한 우리의 태도, 즉 선수들이 명예와 돈을 위해 건강을 걸고 싸우는 모습 속에 그 메아리가 살아 있습니다. 세상에 맞서는 강인한 영웅의 이미지에 사로잡힌 우리 문화 속에도 그 메아리가 울려 퍼집니다. 우리는 챔피언들에게서 희생과 영광의 조화를 추구하지 않는가? 그들의 경기장을 우리만의 콜로세움으로 만들고 유일한 피가 궁극적인 노력을 상징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모래는 피를 흡수하고 오래전에 식어버렸다. 하지만 경기장의 메아리는 계속된다.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그 답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